자, 오늘은 제 12장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문제행동에 대한 관점, 문제행동 발생의 요인, 그리고 행동 지도의 실제, 행동 중재의 구체적 전략, 학교를 기반으로 한 행동 지도, 이 5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행동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적장애 학생들의 행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보통 꼭 지적장애 학생들의 행동 유형이 2가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포함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행동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외현화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재화 행동입니다. 외현화 행동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외현화 행동이라 하겠죠. 내재화 행동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안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내재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외현화 행동은 자신 행동에 대해서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통제가 부족하니까 행동이 밖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겠죠. 이 행동에는 파괴 행동과 과잉 행동, 공격 행동, 이 3가지가 바로 외현화 행동입니다. 내재화 행동은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불안, 우울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을 내재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주로 쉽게 드러나는 외현화 행동에 관심을 많이 보여요. 수업 시간에 방해가 하니까 그 행동에 관심을 보이겠죠. 가만히 있는 아이들한테는 관심을 좀 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화 행동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교실에서의 문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딱 했다고 1초, 2초, 10초,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세게 나타나느냐, 연령에 적합하냐 하지 않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빈도, 지속시간, 강도, 연령 적합성, 행동 형태, 이것을 가지고 문제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서와 행동의 문제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성, 자신과 타인의 학습 방해 정도, 미래 삶에 대한 제한이 예상된다면 그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봐줄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쉽게 문제행동으로 여기는 행동이 문제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하는데 이걸 장애학생들이 하니까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행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행동이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체 생리, 심리 역동, 인지, 행동주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김 교사의 교실과 미선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면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여러가지 수업할 학습 자료를 살펴보고, 근데 이제 수업을 하려고 활동지를 책상 위에 놓았는데 미선이가 얼굴을 막 내밀었어요. 관심 받고 싶었겠죠. 근데 그래서 미선이가 막 달려와서 안겨서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때 인사를 하면서 미선이를 딱 떼어 놓았는데, 이때 미선이가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자료 던지고 책상 밀치고 차트 넘어뜨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막 치우고 있고 조용하라 해도 소용도 없고 미선 행동을 보고 딴 애들도 막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교실이 막 소란스러워지고 선생님은 막 난감해하고,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은 미선이와 아이들의 문제 행동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힘들겠죠. 지금 부푼 마음을 가지고 수업할 생각 가지고 왔는데 문제 행동부터 나타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이 문제행동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 문제행동을 행동 수적적 측면에서 할 것인가,
긍정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행동을 중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행동의 정의. 문제행동이 무엇이냐? 문제행동을 정의하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문제행동을 관찰 가능한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없애야 되는 행동, 그리고 줄여줘야 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문제행동을 정확히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행동이 보통 한 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부터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그 행동을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을 파괴행동이라고 해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파괴행동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방해행동이라고 해서 교수와 학습을 방해하고 학교, 집, 지역사회의 일상활동에 참여를 방해하는 행동을 바로 방해행동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분산행동이에요. 경미하는 방해행동으로 해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나이에서 일반적으로 벗어나는 행동, 좋지 않죠. 그리고 행동이나 주의를 흐트리는 분산적 행동,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은 바로 파괴행동이고, 그 다음은 방해행동, 그 다음은 분산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행동은 과거의 학습과 유전적, 생화학적, 신경학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강화예요. 그 행동을 강화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강화를 받는 거예요. 이 강화 뭐냐면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과정을 강화를, 내가 학생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강화 행동은 첫째,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정적 강화는 뭐냐면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해서, 강화는 강화예요.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positive한 것, 좋은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은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후속 결과로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상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하는 것. 부적 강화는 뭘까요? 부적, 영어로 네거티브예요. 어떻게 네거티브한 거를 해주어야지 강화가 될까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학생이 싫어하는 것은 가져가죠. 치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후속 결과로 인해서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시켜주거나 부정적 조건을 회피하게 해주면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자극 통제와 벌이 있습니다. 자극 통제는 선행 사건과 행동 간에 예측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자극을 주고 말고 하는, 통제시켜 준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행동을 더 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벌도 있어요. 벌. 행동 후속 결과로 벌을 주게 되면 행동이 감소하게 되겠죠. 말 안 듣는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맴매잖아요. 맴매. 말 안 들을 때 맴매 가져와.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 그렇죠? 그게 벌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잘했을 때 더 칭찬해줘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게 좋지, 잘못했을 때 기다렸다가 벌 주고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는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벌을 줄 때도 벌을 줬다 말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학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에 따른 결과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부여될 때 바로 효과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벌 줄 때 생각해보면 4살 아이가 굉장히 문제행동이 많아요. 4살이니까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워서 뭐라 한 게 아니라 문제행동 이렇게 해도 예뻐 사실은. 근데도
저러면 안 되니까 뭐라 해요. 몇 매 더 때려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예뻐.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웃음이 나와서 벌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일관성 있게 벌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동이 감소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일관성이 잘 안 돼요. 자, 우리가 행동을 볼 때 여러분들 행동에는 다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문제 행동도 다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도 자신의 의도나 요구를 전달하거나 감각적 기능을 달성하려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나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에 문제 행동을 통해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게 있을 때 문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자, 문제 행동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행동의 기능은 바로 문제 행동의 기능이에요. 자, 첫째, 관심 받고 싶어서요. 행동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자, 교사가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 관심을 내 쪽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때리고 하면 선생님 관심 가져준다는 거죠. 이것이 부정적 관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선생님 관심 가져준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회피가 있어요. 행동의 목적이 특정 사람이나 활동을 피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기를 싫어하는 학생한테 도화지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찢기 행동이 회피 기능을 획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요구할 때예요. 원하는 거 얻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4살 애 보면 그냥 뺏어요. 그냥 형이 가지고 노는데 뺏어. 뭘 해도 뺏어. 형이 그래서 도로 뺏으면 형을 때려. 그래서 문제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근데 원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학생이 이제 친구를 때리고 친구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뺏음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조절 기능도 있어요. 행동의 목적이 자신의 각성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우리도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소리를 질러서 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놀이나 혹은 오락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심심해서 무료해서 놀이나 오락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심하기 때문에 계속 손톱으로 뜬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전등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자기 손을 막 보는 거, 이런 것들 바로 놀이나 오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행동만 본 게 아니라 3가지 측면에서 더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문제지를 찍고 연필을 물어뜯은 행동을 예전에는 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게 왜 나타나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선행 사건을 봤더니 교사가 수학 문제를 풀 것을 지시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수학 문제를 풀기 싫다는 거죠.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수학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건 평소에는 수학 문제 줬을 때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면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오늘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픈 거죠. 여러분도 잠 못 자서 피곤하고 배고픈데 수학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문제가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엄청 꾸준을 한 뒤에 그럼 나가! 이렇게 했더니 교실에 나와서 문제제를 안 풀게 된 거죠. 결국은 앞에 배경사건과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교실에서 행동이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크게 이제 구조화된 교실을 만들어주면 좋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칙과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일과를 한번 보면 중요한 수업들은 주로 아침 시간에 좀 더 에너지가 있을 때 하거나 학생이 집중을 잘하는 시간에 배정하면 문제점이 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휴식 시간을 많이 주게 되고 학생의 동기와 선호도를 고려하고 쉬운 과제, 어려운 과제를 번갈아 가면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행동 발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대두하게 되었느냐를 보면, 긍정적 행동 지원 전에는 행동 수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주로 보았어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생각이나 통찰, 목표나 요구와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행동 변화를 위한 강화와 벌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행동 수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강화, 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심각한 문제도 보이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뭐렇게 하는 거야. 중도 지적장애 학생들은 계속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 중심의 중재가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환경 조절 과정에서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지나 일반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행동 수준에서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강화를 받게 되기도 해요. 아까 배우는 것처럼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화나 벌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게 돼요. 이게 행동 수정이에요. 자, 이런 행동 수정에서 보면 응용 행동 분석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구해낼 수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방법론 쪽으로 그런 베이스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행동의 발생 혹은 비발생, 문제행동의 동기를 밝히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전체 과정으로 보고 행동 전후에 발생하는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고려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기존 행동을 조절하거나, 바로 이게 ABA라고 해요. Applied Behavioral Analysis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된 거죠.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은 Positive Behavior Support예요.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행동 관리 실제를 지양 안 한다는 거죠. 하고 인간 중심 가치에 근거하는 행동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가치에 근거하는 행동 중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그 학생에게 꼭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교육적, 의학적, 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을 중재한다는 거예요. 비강압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을 보면 전반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와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이라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실 환경,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장애 학생, 그리고 가족 및 주변인들도 다 함께 행동 지원에서는 투입돼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게 돼요. 그리고 체제 변화를 비롯한 다차원적 접근이라 할 수 있고,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뭐 강화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강조를 두고 있어. 아예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동, 긍정 행동 지원에서는 먼저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뭐 관심 받고 회피하고 싶고 뭐 자기 조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의 그런 기능과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능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기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면담, 관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담을 보면 면담이죠. 학생과의 면담, 교사의 면담, 엄마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빈도나 정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건, 문제행동을 유지시켜주는 결과, 문제행동에 대한 전략 등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관찰을 통해서요. 일화 기록이나 ABC 분석이나 ABC 기술 분석이나 색인 카드 기록 양식, 체크리스트, 산점도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름, 관찰자, 날짜, 시간, 전반적 상황인데 누구와 무엇을 하던 중이었냐, 발생된 문제행동이 뭐냐, 행동에 대한 주변 반응이 어떻느냐, 추정되는 문제행동의 기능이 뭐냐, 이것을 적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색인 카드 기록 양식을 통한 기능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능을 분석하게 되겠죠. 자, 면접과 관찰에서 추정되는 가설이 일치되지 않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을 찾을 수 없거나 기능 평가 중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때 직접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설정한 가설, 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 라고 세운 가설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기능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은 이거다 라고 가설을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기능을 평가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 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 지도 계획에서는 배경 사건과 선행 사건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배경 사건의 변화. 자, 배고픈 아이에게는 아침에 간식을 먹여주거나 우유를 먹게 하거나 빵을 먹게 하거나, 그렇죠?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은 좀 쉬게 하거나 이런 배경 사건과 선행 사건. 자, 문제지가 너무 어려워. 그럼 쉬운 걸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를 붙여주거나 하는 선행 사건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대체행동 교수라고 해서 문제행동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더 효율적인 행동. 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럼 막 소리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손 들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든지 손 들고 배 아프다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대체행동이 되겠죠.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다음 후속 결과 중재라고 해서 발생한 문제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자, 문제지를 풀기 싫어서 문제지를 찢은 아이한테는 그럼 하기 싫으면 나가 하면서 교실 쫓아내거나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게 하거나 하면 그의 문제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찢으면 또 주고, 찢으면 또 주고, 찢으면 또 주고. 이 찢음으로써 과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행동에 의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데 계속 관심 보여주면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아예 관심을 안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행동 중지의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적 중지도 필요해요. 문제 행동과 관련될 만한 의료적 상태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의료적 중지가 필요한 아이들, 약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약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자, 첫 번째 선행 사건 조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 사건 자체에 대한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밥을 먹여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을 일찍 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집에 잠을 잘 잘지 안 잘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선행 사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거나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을 활용하거나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사건 조절을 왜 하냐면 문제 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사건을 조절함으로써 아예 문제는 나타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장난감 얻으려고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장난감 배치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자, 대체행동 지도를 보면 대체행동을 선정해야 되는데 문제행동보다 학생의 에너지를 적게 소모시키는 행동이어야 돼요. 문제행동보다 더 쉬워야 된다는 거죠. 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손을 드는 거죠. 아니면 AAC 판에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는 AAC를 이제 누르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화장실 가고 싶은 이유를 뭐 5가지 이야기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효과적 행동이어야 돼요. 너무 정교하거나 새로 많은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행동 지도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자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기 셀프 매니지먼트라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하는 목록을 만들고 성취 가능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자기 관리에는 자기 교수와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자기 교수는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치는 거야. 뭘 하다가 이때는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뭐 할 때 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행동 하잖아. 뭐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막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 시작하거나 안내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언어적 단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점검이라 해서 주어진 과제를 다 했는지 과제 목록표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평가, 자신의 수행을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자기 강화, 자기가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영화편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친구랑 어디 놀러도 가고. 그리고 자기 관리 과정의 완성을 위해서 학생 자신이 자기 강화 기준이나 강화제의 특성이나 양을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후속 결과 사용이에요. 행동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 결과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게 한 전략을 써야 되겠죠. 강화와 칭찬과 피드백, 프리맥 원리, 토큰 경제, 행동 계약, 자극 통제. 이때 후속 결과에 나오는 게 바로 행동 수정 전략들이에요. 강화 계획을 보면 이제 강화 계획, 행동 후속 결과에 따라서 강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화 계획은 처음에는 빈번하고 연속적인 강화 계획을 실시해서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를 좀 더 줄여가는 간헐 강화, 부정기적 강화, 자연 발생적 강화 계획을 옮겨갈 필요가 있고, 프리맥 원리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프리맥 원리예요. 토큰 경쟁입니다. 토큰. 아무 가치가 없는 토큰이 이제 음식이나 활동, 특권 등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강화제, 바로 사탕 주고, 뭐 음식 주고, 피자 주고, 이런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생에게 즉각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을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강화로 바꿀 수 있는 거. 문제행동 감소 전략에는 뭐 차별 강화, 소고, 반응 대가, 타임아웃, 과잉 교정 등이 있어요. 차별 강화는 문제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나 이제 선정된 바람직한 대체행동에 대해서 강화해서 문제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강화를 한다는 거죠. 강화를 줄 때와 안 줄 때를 차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소거, 관심과 같은 강화를 통해서 유진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친구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에 친구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소거예요. 반응 대가는 반응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특정 행동 때문에 일정량의 강화를 제거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10개 모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1개 뺏어오면 9개 되니까 강화물을 못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반응 대가를 할 수 있어요. 타임아웃. 사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강화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예요.
재밌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 과잉 교정이라 해서 적절한 행동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과잉 교정. 예를 들면 낙서 하나 있으면 벽에 있는 낙서 다 지우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행동, 긍정 행동 지원을 통해서는 사람의 질을 증식시킬 수 있어요.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결정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가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그다음 협력 팀 접근, 부모, 교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팀으로 일하고 이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행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행동 지도를 보면 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문제행동 예방에 중점 둔 것.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죠? 이게 그잖아요. 학습장애 쪽에서 보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학습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맞죠? 이렇게 보편적 중재를 해봤는데 그래도 80~90%는 다 따라오는데 못 따르는 아이들은 50~10%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한번 가르쳐보고, 근데도 못 따라오는 1~5%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인적 중재하자. 이게 바로 특수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나 체계적인 학습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적 체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의 행동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모든 환경,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모범적 행동의 샘플을 알려주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보편적인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칙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90% 아이들, 8~90% 아이들은 따라한다는 거죠. 학교 규칙을. 그런데 5~10% 아이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중재를 했을 경우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표 그룹 중재, 소그룹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중재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만 모아서 소그룹으로 좀 더 가르쳐 보는 거죠. 그래서 5~10% 아이들은 중에서 이제 또 나머지 다 따라오는데 1~5%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행동 중재를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문제 행동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 지도 실행과 평가를 보면 행동 지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문제 행동보다 대체 행동이 더 효과적임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대체 행동 시도 기회와 효과적인 강화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학생이 충분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실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표 행동에 대해서 작게 측정해보고 관찰을 통해서 행동 중재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수행 과정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 계획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계획을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정교화시키거나 중단하거나 안 맞으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스스로 절차에 따른 예방 전략을 사용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획에 따라 강화하는지를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잠깐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